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을 아시나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입니다. 딱 봐도 유라시아 대륙 위주죠. 그래서 4대 문명에 끼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개성 어린 고대 문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 바로 마야 문명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또 막상 떠올려보면 다른 4대 문명에 비해 생경한 문명, 하지만 그만큼 더 신비로운 매력을 내뿜는 마야 문명은 어떤 문명이었을까요? 마야 문명은 멕시코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가운데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이 지역을 메소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야 문명은 일반적으로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선고전기, 고전기, 후고전기 이렇게 말이죠. 마야인들이 처음 정착해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한 건 대략 기원전 2600년경 오늘날의 벨리즈라는 나라의 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야인들이 본격적으로 문명을 만든 건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마야 문명의 1단계인 선고전기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보다는 늦지만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는 앞서는 시기입니다. 마야 문명은 어느 하나의 문명이라기보다 이 지역의 각 도시별로 산발적으로 일어난 여러 도시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랍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야 문명의 선고전기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국가의 흔적은 과테말라의 나크베 유적이랍니다. 그런데 마야 문명의 시발점이었던 유카탄 반도 그리고 메소아메리카는 습하고 숲이 울창한 정글지대입니다. 토양은 습하고 강수량도 많다 보니 농경을 일구기 적합한 곳은 아니었죠. 하지만 인류의 발전은 언제나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농경을 하기는 해야 하니 마야인들은 농경을 위해 기후에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야인들은 천문학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야인들은 별자리들과 천문 현상을 철저하게 기록했으며 이미 그들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농경을 위한 천문학이 발달해 있으니 마야의 달력이 일찌감치 만들어졌고, 이 오래전에 이미 그들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야 신화에서는 절대신 이참나가 등장하는데, 마야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 마야력이 이참나 신의 선물로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야력이 2012년까지밖에 없어서 한때 2012년 지구 종말론이 유행했었죠. 여담이지만 2012년 이후의 달력도 따로 있었답니다. 이처럼 천문학이 중요했던 마야 문명이었기에 천문학의 지식은 곧 권력의 원천이었고, 이로 인해 지배층이 형성되면서 신분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문학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신의 대리인으로 인식하면서 종교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며 일찌감치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마야의 천문학은 다른 유라시아의 고대 문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앞섰지만 청동기나 철기를 만드는 재련술과 야금술이 없어 기술 진보는 미진했죠. 다시 마야의 선고전기로 돌아와서 이 시기는 기록이 매우 없어서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있음에도 정확히 그 정체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원전 4세기경 이미 국왕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선고전기만 2000년이 넘는데 그간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을 테고, 기원전 선고전기의 도시국가들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기원 후가 되면 과테말라의 엘 미라도르가 가장 강대한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엘 미라도르는 선고전기를 대표하는 마야 유적이며 도시 면적이 16제곱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엘 미라도르의 대표적인 유적이 신전 라단타 피라미드로 높이가 무려 약 70m 넘습니다. 이는 아파트 17층 높이이며 현재까지 발견된 마야 문명의 건축물 중 가장 크답니다. 마야 문명의 선고전기는 서기 250년까지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전후로 엘 미라도르를 포함해 주요 도시 국가들이 전부 멸망해버리고 정글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이유로는 엘 미라도르를 포함해 주요 도시 국가들이 무분별한 도시 규모 경쟁에 나선 나머지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 폭우와 홍수를 견디지 못해 순식간에 망했다는 설입니다. 서기 250년부터 서기 900년까지 약 650년을 마야 문명의 2단계 고전기라고 부릅니다. 마야 문명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리던 때죠. 고전기 때는 훨씬 더 발달된 문명으로,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더 많은 도시 국가들이 공존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성했던 두 도시 국가가 현 과테말라의 티칼과 현 멕시코 동남부의 칼라크물이었습니다. 두 도시 국가는 라이벌로 고전기 시대의 마야 문명을 주도하였죠. 다른 도시 국가들도 티칼 편이냐 칼라크물 편이냐를 선택해 동맹을 맺곤 상대방 동맹과는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6세기 칼라크물이 티칼을 붕괴시켰지만 7세기 재기에 성공한 티칼이 다시 칼라크물을 붕괴시켰습니다. 고전기의 마야 문명은 물론 티칼과 칼라크물의 시대였지만 두 도시 국가가 아니더라도 번창했던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마야 문명의 도시 국가들 중 최동남단에서 비마야인들과도 교류하며 개성 넘치는 건축 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현 온두라스의 코판, 고전기 도시국가 넘버 3로 가끔은 티칼과 칼라크물을 능가하며 아직도 왕궁 유적지가 남아있는 현 멕시코 남단의 팔렌케, 큰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벽화 그림이 온전하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멕시코의 보남팍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보나파게 벽화는 매우 중요한 사료인데요. 마야인들의 당시 생활상을 면밀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중앙 집권에 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 문자도 도시 국가들별로 차이가 컸고, 우리가 마야 문자라고 부르는 문자들도 다 한 개의 양식이 아니라 30개가 넘는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고전기의 마야 도시 국가들은 지속되는 내전 그리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9세기경부터 빠르게 쇠퇴하며 도시 국가들이 하나둘 멸망하기 시작했고, 고전기를 900년까지로 삼는 거죠. 10세기 중반인 950년부터는 후고전기라고 부릅니다. 고전기와 후고전기의 차이점이라면 문명의 중심지가 훨씬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고전기의 도시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몰락하자 북쪽의 도시국가들이 성장했고, 또 고전기 도시국가들 출신의 유민들이 대거 북쪽의 도시국가들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다시 북쪽의 도시국가들이 성장하는 이 사이클이 돌면서 후고전기로 접어드는 거죠. 후고전기 마야 문명의 중심지는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첸 이트사에는 엘 카스티오 신전, 국기 경기장 등 수많은 마야 유적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나 치첸 이트사는 멕시코 유카탄주에 있던 다른 도시국가 마야판에 정복당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마야판이 마야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약 200년간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야판은 마야 문명의 마지막 도시였다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토록 잘나가던 마야판이 결국은 내분으로 15세기경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고, 마야판 이후로는 마야판 정도 규모의 도시국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작은 도시국가들 몇 개 정도만 유지되는 수준이었습니다. 16세기가 되면 스페인 원정대가 남미에 진출합니다. 남미를 정복하러 온 스페인 세력을 콩키스타도르라고 부르는데요. 콩키스타도르는 마야 문명이 퍼져있던 메소아메리카 지역에도 진출하여 마야계 도시국가들을 정벌해가기 시작했고, 치첸 이트사나 마야판 같은 거대한 도시국가가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마야 원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긴 이런 거대한 도시국가가 있었어도 화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기로 무장한 스페인군을 이길 수는 없었을 거고요. 사실 마야 문명이 스페인에게 무너진 건 스페인의 화기보다는 스페인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져온 세균과 박테리아였습니다. 워낙 폐쇄적이었던 마야 문명이라 기후와 다른 지역에 살던 외지인들이 오는 순간 그들에게서 오는 균과 박테리아, 그리고 작은 질병이라도 마야인들에겐 죽음의 전염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약 100여 년에 걸쳐 스페인은 마야 문명을 정복해가며 1697년 도시국가 노후 패턴을 끝으로 마야 문명은 완전히 역사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후 스페인을 통해 마야 문명의 존재가 유럽에도 전해집니다. 당연하게도 스페인 위주로 마야 문명에 대한 연구 및 탐험 조사가 이루어졌죠.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연구가로는 16세기 스페인 프란체스코 수도사였던 디에고 데 란다로 선교 활동차 유카탄 반도로 넘어간 후 마야인들의 종교상과 생활상을 기록한 유카타 견문기를 남겼는데, 이 저서가 마야 연구의 중요한 사료가 되죠. 하지만 디에고 데 란다는 보수적인 가톨릭 사제였기에 현지 토착 종교에 대한 우월한 의식에 사로잡혀 마야 문명의 유적과 유물 그리고 문헌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오늘날에도 마야 문명에 대한 연구가 더 어려워진 점이 있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가 되면 마야 문명이 미국에까지 번지며 서구에서는 고고학과 탐험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마야 문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관심과는 다르게 정글에 파묻힌 만큼 워낙 접근성이 어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여행작가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영국인 건축가 프레드릭 헤서우드가 마야 문명 탐험 후 그들이 그린 그림과 글을 서구 세계에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마야 문자 해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상형 문자에다가 유형도 제각각이며 일전 디에고 데 란다가 문헌들을 다 불태워버려서 그나마 비문에 적힌 글자들로만 해독하기는 어려웠고, 1950년대 러시아의 언어학자이자 유일한 마야 학자였던 크노로소프가 해독법을 발견해내 오늘날에는 약 80%가 해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야 문명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어졌는데, 아직 마야 문명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서양인들이 마야 문명은 워낙 외세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 평화적인 문명이라고 이 뇌피셜로 생각을 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죠. 3000년의 역사간 도시국가들끼리 난립해 있었던 만큼 그들의 전쟁은 매우 잔혹했으며,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정치권 쿠데타에서 밀리면 받게 되는 죽음의 수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신공양의 풍습도 팽배해 있었는데, 그래봤자 뭐 기원전 고대 시대만 했겠지 싶지만 이 10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해당하는 마야 문명의 마지막 단계 후고전기에서도 이 재물의 심장을 산채로 적출해 인신공양하는 의식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잔인한 인신공양 풍습이 많았지만 유튜브에서 차마 거론하기 힘들 정도랍니다. 마야 문명은 비록 신비로운 문명임은 맞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죠. 기후를 극복하며 문명을 일구었지만 여전히 환경 번화에 취약했고, 정글은 꾸준히 거대한 국가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고,
그렇게 도시 국가들끼리 절대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내전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는 다르게 교류할 수 있는 타 문명권이나 타 문화가 없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죠. 그렇게 폐쇄적인 만큼 신분제가 더 엄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불합리한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어 자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류사 여러 제국들이 있고 또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제국들도 많지만 의외로 명성에 비해 신비주의적인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인데요. 중남미의 역사가 세계사의 주류가 아니다 보니 유명한 이름에 비해선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서 더 신비주의적인데, 그렇다면 아즈텍 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선 아즈텍 제국에 대해 오해를 짚어야 할 것 같네요. 아즈텍 제국은 단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랍니다. 아즈텍 제국은 15세기에서 16세기 약 100년간 멕시코 남부 마야 문명보다는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에 존재했던 세 나라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의 삼국동맹 혹은 삼각동맹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즈텍이라는 단어도 유럽에서 편의상 붙인 이름이며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를 아즈텍이라 부르지 않고 메시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민족명인 메시카족이며 눈치채셨다시피 멕시코의 어원이랍니다. 서양인들이 불렀던 명칭 아즈텍은 신화 속 메시카족들의 선 조상들이 처음 정착했다는 전설의 도시 아즈텔란에서 유래했으며 아즈텍 혹은 아스테카 이렇게 불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즈텍 제국은 유럽인들이 이 지역의 국가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이었고 정확하게는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 이렇게 세 국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핵심 국가는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오늘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있는 자리에서 1325년 건국되었고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닌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호수 위에 세워진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은 점차 세력을 확산해갔고 그 과정에서 다른 도시국가 텍스코코, 틀라코판과 동맹을 맺으며 주변의 강대 도시 국가들을 무너뜨려가며 멕시코 고원의 패권 국가들로 우뚝 섰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 국가의 동맹보다 더 강한 도시 국가들이 없자 1428년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 세 동맹국가가 연합하기로 한 정권이 바로 아즈텍 제국이었죠. 세 국가들의 왕들 중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이 동맹연합을 대표하는 황제가 되기로 하였고 그 첫 연합 황제가 이츠코아틀이었습니다. 이츠코아틀은 세 동맹을 대표하는 직위로 왕이 아닌 왕보다 위의 존재 황제를 칭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을 틀라토아니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신의 대리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이 아즈텍의 황제를 겸하면서 이제 틀라토아니는 국왕이 아니라 황제를 의미하였고 이로써 우리가 아는 아즈텍 제국이 나타나는 거죠. 아즈텍 제국은 2대 틀라토안이었던 몬테수마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몬테수마 1세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법령을 반포하는 법치주의를 내세웠고 세계 최초로 노예를 제외한 남녀 전 국민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영토 확장 전쟁으로 인근 도시 국가들을 복속시키며 영향력을 더더욱 확대했죠. 아즈텍 제국은 어느덧 멕시코 공원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아즈텍 제국의 중심부는 곧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몬테수마 1세의 치세 중 1450년과 1454년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는데요. 아즈텍에서는 이를 신의 분노로 여기고 신에게 더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남미 왕국에서 신에게 정성스레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아즈텍 제국 연합이 멕시코 고원을 장악하고 있을 무렵 그보다 아래쪽에는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후고전기 거의 막바지였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어지던 마야 문명의 인신공양 풍습이 메시카인들에게도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야와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재물을 산채로 심장을 빼내는 의식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로 정복전쟁에서 사로잡은 적국의 포로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1450년과 1454년 대기근으로 몬테수마 1세는 인신공양에 바칠 희생양을 데려올 목적으로 주변 도시국가들을 공격해 점령했고 이러한 목적의 전쟁을 꽃전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희생양을 데려올 목적의 전쟁은 아즈텍 이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 횡행했지만 몬테수마 1세 때 그 비율이 월등하게 올라갔죠. 오늘날 테노치티틀란의 피라미드 유적 땅 밑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유해들이 떼거지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전부 인신공양의 희생양이었으며 훗날 아즈텍이 스페인과 싸울 때 포로로 잡은 스페인들을 인신공양의 희생양으로 바치기도 했죠. 마야 문명은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던 반면 아즈텍 제국은 테노치티틀란 위주의 거대한 국가였기에 인신공양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후 아즈텍 제국은 몇 번의 내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면 인구가 500만 명을 넘는 거대한 국가가 됩니다. 16세기로 넘어가 9대 틀라토안이었던 몬테수마 2세는 지방 행정구역을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할 정도로 중앙집권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고 귀족과 평민의 신분 구분을 철저히 하며 아즈텍 제국을 매우 강압적인 국가로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런 몬테수마 2세에게, 아니 아즈텍 제국 전체에게 위협이 나타났으니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1511년 스페인 함선이 마야 문명이 있던 유카탄 반도 쪽으로 표류하면서 이 지역이 스페인에게 알려졌고, 표류된 대다수가 인신공양으로 희생됐지만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스페인은 본격적으로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탐험대 및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마야 문명을 통해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한 스페인이었지만, 스페인이 진출할 무렵에는 마야 문명 후 고전기의 완전 말기로 정글 깊숙한 곳들의 몇몇 작은 도시 국가들만 산재해 있을 뿐 거대한 도시 국가는 없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마지막 대도시 국가 마야파는 일찌감치 자멸해버린 지 한참이었거든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마야 문명의 도시 국가들보다는 멕시코 중남부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아즈텍 제국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고, 스페인은 1519년 아즈텍 제국과의 싸움을 선행합니다. 남미를 정복하러 온 스페인 세력을 콩키스타도르라고 부르는데요. 아즈텍 제국 원정의 스페인 사령관은 코르테스였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의 병력은 그래봤자 수백, 아즈텍 제국의 인구수는 500만 명 이상. 이런 아즈텍 제국을 코르테스의 콩키스타도르 스페인 병력이 원정에 성공하죠. 고작 수백의 병력으로 500만 명 이상의 아즈텍 제국을 순식간에 제압한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즈텍 제국은 연합동맹국이잖아요. 테노치티틀란의 강압적인 지배에 허구한 인신공양 희생양 뺏기는 작은 도시국가들 일부는 테노치티틀란의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에 협력한 겁니다. 또 무엇보다 화기가 전혀 없는 병력과 화기로 무장한 병력의 싸움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죠.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은 저항하는 도시국가들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보려고 다녔습니다. 촐룰라라는 곳에선 스페인군이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사망자만 3만 명이 나왔다고 하죠. 도저히 아즈텍 제국의 군대로는 스페인군을 이길 수 없다고 본 아즈텍의 몬테수마 2세는 차라리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여겨 코르테스를 수도로 초대하기로 합니다.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은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들어와 극진한 대접을 받지만 코르테스는 몬테수마 2세를 속여 그를 납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가 잠시 원정차 일부 병력만 데리고 테노치티틀란에 나가 있을 때 테노치티틀란에서 아즈텍이들이 일명 슬픔의 반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아있던 스페인군이 테노치티틀란의 귀족 600명을 살해했는데 분노한 아즈텍인들이 들고 일어나 스페인군을 포박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나가있던 코르테스는 병사들을 구하러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하지만 테노치티틀란 함락엔 실패합니다. 몬테수마 2세가 중재에 나서려고 하자 오히려 분노한 민중들의 돌에 맞아 죽어버렸죠. 괜히 테노치티틀란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포위가 된 코르테스는 겨우겨우 테노치티틀란에서 빠져나옵니다. 후퇴한 코르테스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테노치티틀란에게 불만이 많던 다른 도시 국가들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아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했죠. 그런데 슬픔의 밤 사건 당시 아즈텍인들이 죽인 스페인 병사들 중 일부가 천연두 감염자였고, 천연두가 테노치티틀란에 서서히 퍼지면서 테노치티틀란이 쑥대밭이 됩니다. 역시 남미 원정의 가장 큰 무기는 천연두였죠. 1521년 코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지막 틀라토안이었던 콰우테목은 스페인인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테노치티틀란을 장악한 코르테스는 도시를 스페인의 도시로 만들며 오늘날의 멕시코시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테노치티틀란 함락 이후에도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 콩키스타도르는 테노치티틀란 외 아즈텍 제국의 도시국가들을 함락시켜갔고 17세기경에 이르면 마야 문명의 외진 도시국가들까지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와 중남미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죠. 그 사이 스페인의 가톨릭 선교사들도 찾아오며 가톨릭을 포교했습니다. 스페인 원정군이 인신공양을 금지시키고 선교사들이 포교하자 인신공양에 시달리던 아즈텍인들은 손쉽게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죠. 또 코르테스와 스페인 원정군이 아즈텍 제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뺏어갑니다. 마야 문명도 그렇고 아즈텍 제국도 그렇고 그들은 왜 유럽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럽은 화기를 사용하던 시절에 중남미에선 여전히 몇백 년 전의 모습과 똑같았을까요? 남북미가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뒤처진 이유에 대해서 총균수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우선 인류가 정착하며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한 시점이 남북미보다 유라시아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았다고 미래의 문명이 더 빠르게 발달한다는 보장은 꼭 없죠. 이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에는 남북미보다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과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동물들이 훨씬 더 많았기에 식량 생산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또 남북미의 도시국가들은 서로 교류하기에는 이 정글이나 사막 같은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 교류 활성화가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죠. 또 오래도록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작물화하고 동물들을 가축화했으며 교류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은 그만큼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 유라시아 대륙인들은 다양한 병원균에 감염되고 다시 내성이 생기는 패턴이 반복됐던 반면 그렇지 못한 남북미에선 아주 작은 병원균에도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이미 유전적으로 내성이 생긴 균에도 그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미의 국가들은 정치 조직이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처럼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문자 사용도 제한적이었다는 이유를 꼽고 있죠. 여러분은 아무데나 전세계 어디든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 곳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추픽추의 매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인간계가 아닌 마치 신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같은 마추픽추를 만든 사람들은 바로 잉카인들입니다. 마추픽추만 봐도 잉카인들이 세운 잉카 제국에 대한 환상이 생깁니다. 잉카, 그거 마야나 아즈텍이랑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싶지만 마야와 아즈텍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지만 잉카 제국은 또 확연하게 다릅니다. 남미 안데스 산지에 따라 세로를 길게 놓인 잉카 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잉카 제국은 1438년부터 1572년까지 약 150년간 존속했던 나라로 시기적으로는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 비슷합니다. 잉카 제국을 건설한 민족은 잉카인입니다. 안데스 문명을 바탕으로 흥기한 잉카인들의 근거지는 페루의 고산지대 쿠스코로 잉카인은 고산족이었던 거죠. 잉카족들은 12세기경 쿠스코에 쿠스코 왕국을 세우며 쿠스코 왕국은 약 300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쿠스코 왕국은 인근의 타 민족들을 정벌하며 세력을 확장했는데 쿠스코 왕국의 지배에 반기를 든 창카족이 쿠스코 왕국을 공격해 쿠스코 왕국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쿠스코 왕국의 왕은 도망치는 와중에 왕자 잉카 로카만이 쿠스코의 수도를 끝까지 지켰고 잉카 로카가 즉위하며 스스로를 대지를 흔드는 자라는 뜻의 파차쿠티라고 칭하였습니다. 파차쿠티는 쿠스코 왕국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외전쟁에 나서며 쿠스코 왕국을 제국의 형태로 발돋움시켰고 그를 잉카 제국의 초대 황제, 그의 즉위 시점이었던 1438년을 잉카 제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파차쿠티 황제는 태양신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게 마야 아즈텍과의 차이점인데요. 마야의 왕과 아즈텍의 황제는 신의 대리인이었지만 잉카 제국의 황제는 신, 곧 그 자체를 표방했죠. 잉카 제국의 황제를 사파잉카라고 불렀고 잉카란 왕 혹은 황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차쿠티 황제가 수도 쿠스코의 해발고도 2400m 봉우리에 세운 성이 바로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가 무슨 성이었는지는 설이 분분합니다. 대도시였다는 설, 파차쿠티 황제의 궁궐이었다는 설, 황실의 휴양처였다는 설 등이 있는데요. 일종의 별궁이었다는 주장이 통설입니다. 청나라로 비유하자면 열하의 피서산장 정도 되겠네요. 마추픽추는 황실의 별궁이긴 했지만 사제나 농부 등 평민들도 거주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거주 인구수는 약 750여 명이었고 마추픽추의 존재는 20세기나 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마추픽추를 통해 잉카 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고산지대에 돌로 이 정도 도시와 궁을 설계한 건축수로만 봐도 대단하죠. 또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냉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잉카 제국이 고산 국가이다 보니 산들을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천문학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잉카 제국이 걸쳐있던 안데스 산지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이 잦은 편인데 마추픽추를 비롯해 잉카 제국의 유적지들은 웬만한 지진에도 견딘답니다. 현대 건축물들은 다 무너질 때 잉카 제국 유적지들은 큰 훼손이 없다고 하죠. 잉카 제국은 꾸준히 성장하여 잉카 제국의 3대 황제이자 파차쿠티 황제의 손자였던 우아이나 카팍은 잉카 제국의 영토를 더욱 확장하여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그 영토가 원래 잉카 제국의 중심지였던 페루는 물론 북쪽부터 콜롬비아 남부,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이르렀습니다. 잉카 제국은 동서남북 4방위로 지방구역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잉카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잉카 제국이 아닌 사방의 땅이라는 뜻에서 타완티수유라고 불렀습니다. 타와가 숫자 4를 의미하고 수유는 땅 혹은 지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잉카 제국의 자랑은 역시 황금이었는데요. 야금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마야와 아즈텍과는 달리 잉카 제국은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잉카 제국은 물론 남미에선 금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선 엘도라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죠. 황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면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인들이 유럽으로 가져온 이 황금의 양만 그 이전까지 유럽 인류가 써왔던 황금의 양보다 더 많았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죠. 잉카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 유적이 쿠스코에 있는 코리칸차인데요. 코리칸차 내부는 전부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순금으로요. 잉카 제국은 말 그대로 황금의 나라였고 황금뿐 아니라 은의 매장량도 많았고 특히 잉카 제국이 볼리비아 영토까지 확장했을 땐 볼리비아 남서부에 있던 포토시 은광을 비롯해서 잉카 제국은 이 겉으로만 보기에는 호화로운 나라였습니다.
또 이 지역이 고산지대라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건조하고 푸석하다 보니 미라를 만드는 기술도 있어서 잉카인들은 역대 사파 잉카들을 미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 역시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의 규모는 아즈텍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인신공양했으며, 인신공양은 아즈텍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잉카 제국은 대신 대규모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순장된 어린아이들 중 미라화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소녀가 있는데, 사망 당시 나이 13세로 추정되고 사망 직전에 알코올 농도가 높았는데 아마 죽음에 두려워하는 소녀에게 술을 먹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잉카 제국은 사파 앙카직을 둔 황제들의 내분으로 잉카 제국은 빠르게 쇠퇴하는데, 그 와중에 스페인의 공격을 받게 되죠. 1521년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은 남하하기 시작해 잔존에 있는 마야 문명과 남미로 진출하였습니다. 스페인 원정군 콩키스타도르가 파나마 해협에 이르렀을 때 원주민들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황금의 나라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아즈텍 제국 멸망전의 사령관이 코르테스였다면 잉카 제국 멸망전의 사령관은 피사로였습니다. 당시 잉카 제국의 사파 잉카였던 아타우르파는 피사로의 스페인군을 극진히 환영하는 척하며 그들을 초대해 다 죽여버릴 생각이었고, 반대로 피사로도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킬 때의 코르테스처럼 적국에 들어가 아타우알파를 납치할 생각이었죠. 아무리 스페인군은 얼마 안되고 잉카군은 몇만에 이르렀지만 무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1532년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저항하는 잉카군과 싸우는데, 잉카군 4,000명이 죽는 동안 스페인 측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내세워 잉카 제국의 막대한 금들을 탈취해 갔는데, 오로지 목적이 금이었던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황금 유물들을 전부 녹여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스페인의 국왕에게 이걸 다 바쳤는데, 스페인 국왕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막대한 양의 황금에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피사로가 가져온 20%만 바쳤을 뿐이었다죠. 그리고 피사로는 1533년 아타우알파를 교수형에 처하고 잉카 제국 내 스페인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리마에 정착했죠. 피사로는 새로운 사파 잉카들을 옹립하고 꼭두각시 황제로 세웠는데, 잉카 제국 곳곳에서 각종 스페인군의 만행에 참지 못한 15대 사파 잉카였던 망코 잉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무기의 차가 압도적이긴 했지만 망코 잉카의 잉카군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며 스페인을 위기로 몰았지만 결국은 무기의 질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잉카군 내 천연두가 퍼지면서 반란은 실패합니다. 망코 잉카는 빌카밤바라는 곳에서 신잉카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도 약 30년은 버팁니다. 스페인 측에서도 계속된 전쟁으로 피해를 늘리기보다는 신잉카 제국을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조건으로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스페인과 잉카군이 결판을 지어야만 했고,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며 1572년 스페인에서는 대대적인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수도 빌카밤바는 무너졌고 마지막 사파 잉카였던 투팍 아마루는 정글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로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이로써 잉카 제국은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런데 투팍 아마루는 민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선교사들조차 투팍 아마루의 처형을 반대할 정도였죠. 하지만 투팍 아마루가 처형당하자 잉카 제국 영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스페인은 그 모든 반란들을 진압하며 남미를 식민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남미의 은광을 탈탈 털어서 전에 말씀드린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은 현재 매장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남미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에 정복된 것에 대해 총균서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아무리 잉카 제국이라고 한들 무기의 질적 차이, 더 나아간다면 기술 차이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단순히 화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록 잉카 제국이 황금의 나라라고 한들 그저 황금의 매장량이 많을 뿐 야금술이 그렇게 발달한 편이 아니었고, 또 철 재련술은 훨씬 낙후되어 있어서 철이나 청동 제조술이 매우 후진 상태였습니다. 그저 구리가 전부였죠.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게 꼽은 기술로 이 바퀴의 부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수레나 탈 것을 끌고 가는 바퀴는 물론 어떤 기기의 동력원이 되는 톱니바퀴까지 포함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이 바퀴를 아주 운용을 잘하여 인간 한 명의 근력으로 낼 수 있는 힘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남미 사람들은 바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중남미의 아즈텍과 마야에서는 바퀴가 있기는 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를 못했고, 잉카 제국에선 바퀴 자체가 없었죠. 바퀴의 부재는 더 이상 잉카 제국을 다음 시대로 진일보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졌던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글을 직접 인용하자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아메리카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아메리카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각각이 하나의 섬과 같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바퀴와 문자의 역사는 진짜 섬에 존재했던 인간 사회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